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설마. 말도 안 돼. 이게 전부 한국 매장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이곳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업가가 차이나타운에 개업한 한국식 매장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발하고 독특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여 성공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 사업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경찰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중국인 사업가는 한국 매장을 미국의 차이나타운에 따라했다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국인 딩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의 역겹고 오만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소 충격적인 저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 내 모국인 중국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봐, 딩펑. 자네는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는 건가? 중국이 좋다면 중국에서 쭉 살아야지. 그런 노랑머리 국가에는 왜 가려고 하냐는 말이야. 그렇지 않나? 혹시 자네도 속물 같은 양인들처럼 돈에 미친 게 아닌가? 처음에는 제가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 주위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해대며 제가 미국으로 가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중화사상을 교육받고 자라기 때문에 중국을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행 정도는 그러려니 했지만 아예 외국에 나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사회에 환원하고 더욱 부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란 탓이죠. 2살 위인 형이 손가락만 빨고 있는 제 앞에서 기름에 튀긴 떡꼬치를 먹을 때는 정말이지 눈물이 다 나왔더랬죠. 그런 제가 미국에 온 지 거의 10년 만에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빈손으로 와서 사업을 일구기까지는 정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최근 들어 아주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총 5군데의 매장들을 운영 중이었는데 이곳들의 매출 지표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가져와서 샘플 운영을 해보고 아니다 싶은 아이템은 가차없이 버리거나 그게 매장 전체에 해당한다면 매장 자체를 폐업해버리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짜배기 5개 매장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매장들이 모두 매출을 꼬라박기 시작하니까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미국에서 만난 중국인 동포와 동업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바닥을 치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 자명했기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데? 이러다가 매장 전부 다 적자를 볼 수도 있겠어. 기껏 10년 동안 인생을 꼬라박아서 이제 좀 돈을 벌 시스템을 만들었나 싶었는데 이런 식이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10년 인생 도로아미타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지인을 통해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 글쎄 진짜라니까? 자네는 사업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그 소식을 못 들었나? 나는 그게 더 충격적이구먼. 요새는 한국이 대세야.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바로 나가떨어지는 게 요즘 사업 시장이라고. 지인의 말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문화들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 외 한국의 제품들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미리미리 습득한 기업들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동양의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양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서양 문화의 것을 더 선호한다는 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동양 국가 중에서도 중국에서는 소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문화가 대유행이라니 저로서는 쉬이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당연했죠.
동업자인 중국인 동포에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같이 한국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며 오히려 그럴 시간에 가게 운영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냐며 버럭화까지 내더군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동업자를 설득하고 바리바리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행동력 죽이죠? 제가 미국에서 그나마 지금까지 밥은 벌어 먹고 살았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행동력.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탓이죠. 물론 우리 동업자 양반은 잘 모르는 듯 했지만 그런데 이런 제기랄. 한국이 원래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습니까? 이건 제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닌데요. 가난해서 고기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부티가 좌절 흘렀습니다. 게다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여유가 있는 저 모습들은 마치 제가 미국에서 사업차 방문했던 뉴욕의 시민들이 떠오를 정도더군요. 같은 동양 국가임에도 중국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들인데다가 오히려 서양 국가인 미국의 뉴욕과도 비견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수확이 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곧바로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한국의 사업 아이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죠.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거라면 다 쓰러져가는 저의 사업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예쁜 색깔들의 향연. 긴 꼬챙이에 저런 것들을 꽂아서 판매한다는 자체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이것. 탕후루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랐던 것은 탕후루가 우리 중화권의 간식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의 뇌관을 짜릿하게 만들어주더군요. 탕후루는 베이징과 텐진을 포함하는 화베이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었습니다. 그런 탕후루를 무인 매장으로 시스템화하여 사업으로 만든 모양인데 이는 저의 동공이 확장될 만큼의 충분한 아이디어를 선사했죠. 그리고 해당 매장에는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무인 매장을 도입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레기까지 했죠. 한국인 손님들의 무인 매장을 드나들며 스스로 결제하고 포장하는 저 모습들을 보며 이 사업의 미래 가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인구가 반이 반도 안 되는 한국에서도 이 정도의 사업 가치가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미국 차이나타운 같은 곳에 개점한다. 그럼 완전 대박 나겠는데? 저는 이미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저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 해당 무인 매장에서 각종 시스템과 제품들을 사진으로 담고 영상으로 담았죠. 사실 이 과정에서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CCTV를 보던 매장 주인이 나타나서 제가 카피하는 행동들을 제지하지는 않을까? 또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면 혹시 저 사람이 사장이 아닌가? 혼자서 뜨끔거리며 매장 이곳저곳을 확인하고 다녔죠. 원래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더군요. 게다가 한국에 오면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꼭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속해서 쳐다보는 느낌. 제가 원래 이런 불안 증세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다른 사업의 아이디어와 시스템들을 카피하기 위한 한국 방문이었기에 내심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몰랐죠. 저에게 그런 일들이 생길 줄은요. 충분히 해당 사업에 대해 파악을 완료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혼자서 고민했죠. 동업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 사업을 어디에서 개점할 것인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하기 전에는 한도 끝도 없이 생각이 많아지고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시작하게 되더라도 빠진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생기죠. 특히나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지금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라 판단했고 차분하게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고 동업자에게 저의 계획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동업자의 반응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엎어버렸죠. 이봐, 딩펑. 자네는 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이야? 어디 가져올 아이템이 없어서 한국 걸 가지고 와?
그게 여기에서 먹히기나 하겠어? 가당키나 하냐고. 이러다가 쫄딱 망하면 자네가 다 책임질 거야?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잊은 건 아니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던 저와는 달리 동업자 양반은 기존의 사업을 살려서 가져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곤 하더라도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하다니 많이 의외였죠. 동업자 양반은 돈을 지원하고 저는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운영을 책임진다. 이것이 동업자와 저의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약벌 조항으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업자를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아이템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동업자를 설득하긴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출혈은 좀 있었지만요. 서약을 하나 썼는데 만약 이번 사업이 자빠진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동업관계를 물릴 것이며 사업의 전권을 동업자에게 인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동업자의 자금이 빠지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차이나타운에 그럴듯한 간판이 떡하니 걸리며 저의 첫 무인 매장 사업이 개점되는 순간이었죠. 역시나 해당 사업은 초반부터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차이나타운이라는 지리적인 강점과 탕후루라는 익숙한 아이템의 시너지가 맞물려서 불같은 반응을 일으킨 듯했죠. 저의 예상대로 완전히 들어맞은 것이었기에 그 쾌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흥분도 잠시. 개업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저는 크게 경악하고 말았죠. 언제 무엇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인 매장 가게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친. 도대체 어떤 개 같은 것들이 이런 짓을 벌여놓은 거야? 생각보다 매장은 파손된 물품들이 많았고 제품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놈의 도둑들이 도둑질만 하면 될 것을 멀쩡한 매장 전자 시스템들까지 망가뜨려 놓아서 피해가 막심했죠. CCTV를 돌려보니 복면을 쓴 괴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쳐서 매장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 일부 백인 노동조합들에서는 중국인들을 몰아내자는 시위까지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주장은 중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자신들의 임금까지 깎아내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일 또한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중국인인 제 입으로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자유민주 경제국가라는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나더군요. 저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미국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신고했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중국인도 미국 시민입니다. 시민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호소했고 저들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 순차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동업자와 상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업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미국 경찰한테만 맡긴다고 일이 해결되나?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책임을. 경찰이 우리 사업을 대신해준대? 저기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완전히 망하게 생겼잖아.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번 달 안으로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던가 그게 아니면 자네가 약속대로 모든 걸 책임지고 떠나게. 마침내 동업자는 마지막 경고로 보이는 위협적인 발언들을 하더군요. 더 이상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감정 싸움만 하겠다 싶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짱구를 최대한 굴려보았죠. 하지만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게를 수선하여 영업 재개를 하는 것. 그것뿐이었죠. 이번에는 무인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망쳐놓는 그 인간들이 다시 올까봐 제가 직접 눈에 불을 켜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귀신이 곡할 일입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 화장실도 가야 했고 자리를 잠시 비워야 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생겼는데 그때마다 그때의 그 괴한들이 나타나서
매장을 완전히 엉망으로 해놓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니까. 저것들은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내가 없을 때만 딱 골라서 저 짓을 하냐고. 결국 동업자가 말한 기한이 다가왔고 저는 꼼짝없이 사업의 전권을 그 양반에게 빼앗기게 생겼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미국 경찰 측에서 조사 내용이 슬슬 나오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았죠. 동업자는 기어이 저를 내치기 위해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최후 통첩을 천천히 듣고 곱씹은 다음 그에게 대응했죠. 이봐, 동업자 양반. 같은 중국인 동포라서 내 그동안 많이 참고 또 참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자네는 CCTV로 나를 감시하며 내가 없을 때 그들에게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라고 지시했지. 우리 사업의 전권을 자네가 인계받기 위해서 말이야. 경찰에게 모두 확인받았으니 발뺌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나마 선처라도 받고 싶다면 솔직히 말해줄까? 자네 혼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잘난 자금들 몽땅 꼬라박고 쫄딱 망할 거야. 돈만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업은. 처음에 동업자는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가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모두 확인받았다는 저의 대답에 이내 사색이 되어서는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그러면서 나쁜 뜻은 없었다며 뻔뻔하게 나왔죠. 저는 그 덕분에 확실한 증거가 생겨서 사업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찰 측에서 나온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다만 영상에 찍힌 괴한들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었죠.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이는 동업자가 저에게 사업 권한을 빼앗기 위한 짓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인간과 동업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 홀로 서기를 시도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실패도 맛봐야 했습니다. 저의 뼈아픈 시행착오였죠. 무인 매장 그거. 한국이니까 통했던 겁니다. 차이나타운에서 그와 같은 괴한들의 습격이 없어도 잔잔바리 도둑들이 많았고 수익은 낮았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무인 매장을 하려면 최소한 한국처럼 시민의식이 뛰어난 곳에서 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보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새삼 감명받게 되더군요.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중화사상 교육들에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만큼 말입니다.